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5월 8일 이번 주 마지막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훈풍이 불어오기도 했고 또 코로나 개선 기대감 때문에 양대 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이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89% 상승해서 1,9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 후반대 갈수록 매수폭을 좀 줄여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4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장을 마감했고 기관 역시 사자세에 동참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 넘게 오르면서 이번 주에만 40포인트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CJ ENM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소식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1219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기준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1,20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3.45%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1.69% 상승해서 2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어드란이 마이너스 40% 가까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2.8%가량 상승한 30만 6,3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네로가 5.67% 상승한 78,510원대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감 시장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잔소리 홍성학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성학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해주시고 있는데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명강이다 이런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감동시켜 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까지 그 2회에 걸쳐서 추세 매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세 매매를 2주 만에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모두가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주식은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하얀 탁구공이 바운딩 돼서 탁 튀어오르듯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이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닌데도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유동성 장세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식 시장 어떻게 살펴볼지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해 볼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학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홍성학의 장중일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홍성학 위원님과 장중 그리고 장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에 짧은 시간에 길게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고 간단히 이제 겉을
훑어본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 앞으로 언제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시장의 그 히스토리까지 같이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득도 줄어들고 특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경영난에 허덕이고 계시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대기업들도 수출도 급감하고 아무튼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경기의 역성장 이 국면 하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주식시장 전체의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해당 각각의 종목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실적이죠. 기본적인 내재 가치가 뒷받침될 때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될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상황들을 볼 때 주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왜 올라가지? 올라갈 만한 요소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왜 올라가고 있느냐? 일단 유동성이 확대됐죠. 이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에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 왜 금리 인하폭이 작으냐? 왜 시장에 돈을 풀지 않느냐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하던 금리도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고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찍어낼 수 있는 대로 계속 찍어내겠다 달러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우리한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이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어떤 구간, 특히 미국 시장이 올해 사실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한 칸에 정리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리셋 버튼을 눌러준 계기가 이제 코로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건이 안 팔리고요. 물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가 늘어나고 재고가 늘어나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고용 노동자를 해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가 고용인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기업들이 타격을 보게 되는 경제의 악순환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이 연쇄고리, 악순환의 그 연쇄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힘든 상황이 실제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방어를 해야겠다. 이 방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풀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5월 18일인가요? 11일인가요? 재난기금 전 국민들, 전 가정에 지급한다고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금을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죠. 이 부분이 실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경제활동에 굉장히 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고 결국 이건 통화성수를 높이는 거잖아요. 돈이 시중에 나와서 은행으로 회수되기 전까지 몇 단계 회전을 하느냐. 이 부분이 그 만 원짜리 한 장이 시장에 나와서 만 원이 바로 리턴돼서 돌아갔을 때 만 원의 가치는 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치게 되면 만 원의 가치가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무제한 자금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돈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돈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한간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취약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취약하다. 기본 체력이 약한데 돈만 푼다고 해서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과연 여기서 유동성과 펀더멘탈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순한 경제 환경, 주식시장 환경만 놓고 봤을 때 펀더멘탈과 유동성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식 교과서들, 일반적으로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실적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면 역실적 장세, 실적이 둔화되는, 그리고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나면 실제 돈이 줄어드는 어떤 현상들. 그래서 역유동성 장세, 뭐 이런 어떤 이 주식시장의 그 사슬고리들을 어느 정도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시장처럼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어떤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1990년도 들어왔으니까 199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분리돼서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항상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1998년도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했던 큰 장, 그게 이제 2000년도 IT 버블로 이어지는 어떤 그때 시장과 그다음 2006년도 우리나라 산업재 뭐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경기, 그때 당시에 거제도 지역의 이마트가 전국 이마트에서 매출 1등을 기록할 정도로 동네 강아지도 한 달에 500만 원 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선우유 화왕을 누렸던 그 시기 2006년도, 그때 당시에도 결국 유동성과 실적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게는 60배씩 5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당연히 그 측면만 바라보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의견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의견들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다 좋다라고 얘기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유동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무시하죠.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아무리 돈을 풀어본들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월 19일까지 주가가 시장이 40%가 빠졌습니다. 40%. 코로나로 인해서 40% 빠지는 이 과정을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받아들였죠. 아픈 그 고통을. 이 고통을 겪고 나니까 코로나가 가져오는 그 후폭풍, 경제에 미치는 그 부작용,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전적으로 이런 취약해지는 펀더멘탈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가 여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죠. 예. 자, 근데 실제 주가는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는 바닥을 2009년 3월 9일 날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9일 날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가 깨졌었고요. 그때 다시 한번 깨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주가 형태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11월 달에 회복하다가 다시 맞아서 12월 달에 기록하고 3월 달에 저점 찍고 돌렸던 게 이제 2008년도인데 2009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취약해진 펀더멘탈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던 거죠. 유동성에 의해서 밀려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도 지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09년도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리바운딩 되는 구간에서 리바운딩은 잠시 나타나는 거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폭풍, 어려움들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요. 실제 2008년도 10월 달이죠. 11월
20 며칠 날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25일인가요? 그리고 주가는 12월 달까지 반등하고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바닥을 확인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논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급격한 이슈로 인해서 급격한 충격을 받았던 시장이 다시 한번 돌려주고 나면 다시 확인하러 간다. 저도 그렇게 봤었고요. 저도 3월 20일 날 돌리는 날 2달 이내에 다시 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거다. 코스피 지수 1400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느냐? 이때 당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없었던 변수가 이번에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변화가 생기는 큰 시장, 정말 상상도 못하는 큰 시장이 펼쳐질 때는 반드시 뭐가 뒤따랐냐면 기업의 실적들이 뒷받침해줬느냐가 아니라 유동성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현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 주식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이죠. 경기에 비해서 기업 실적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예상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하다가 항상 중간에 좀 까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동성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느냐.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유동성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다수는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고 지난 2008년도 저점을 한번 테스트했던 그 과정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재현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들 관가한 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망각한 거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평소에는 굉장히 막 서로 막 괴롭히고 악플도 달고 막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딱 꽂힙니다. 월드컵 때는 모든 길거리가 빨간 물결로 되고 IMF가 터졌을 때 모든 국민들이 막 애들 돌반지까지 다 내서 금오기를 하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특정한 문제, 특정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뭉치는 그 힘은 전 세계에서 최고죠. 이 최고의 민족성이 결국 우리나라를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텐데 그게 이번에 이 급락장에서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강제로 자 여러분들 주식 사세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식 사세요라고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주식을 사야겠다.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결집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하나로 뭉친 거예요. 뭉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이 뭐 하나 된다. 뭐가 하나 된다더라 하면 다 하잖아요. 대왕 카스테라가 장사 잘 된다니까 동네방네 다 대왕 카스테라고 버블티 장사 잘 된다니까 온 천지 버블티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흑설탕인가요? 흑고당? 뭐 그다음 요즘 달고나. 달고나 하니까 저도 집에서 얼마 전에 달고나 이만큼 해서 먹었어요. 쏟아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하면 다 따라 하거든요. 그 주식도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주식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때가 기회다.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회였나요? 기회였어요. 기회였고 지금도 기회인데 너무 짧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큰 시세가 만들어지는 이 구간에서 자금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항상 이 시점에 들어왔어요. 이 시점에. 시장이 회복하는 국면에. 1998년도도 그랬고요. 2006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 남유럽 국가 재정 위기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회복하는 게 확인되고 돈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은 특이하게도 밀리는 구간에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서 은행들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유동성만 생각한 것이지 실제 시중 유동성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시중 유동성. 지금 현재 시중 유동성이 얼마냐 하면 일반 은행 예금 잔고가 1,500조예요. 그다음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을 포함한 뭐 달러 자산, 뭐 CD, 채권 등등을 따지면 1,900조예요. 1,900조. 1,900조. 그리고 주식시장에 집계되는 MMF 잔고. MMF 잔고가 148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유동자금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이죠.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동안에 주식시장의 자금이 한 20조 정도 플러스 될 때 MF 쪽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었어요. 20조 정도.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옮겨간 거죠. 이 부분을 최근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취약한 펀드멘탈 하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또 과거 2008년도 우리가 경험했던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소위 말하는 쌍바닥, 더블 보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주가가 얼마 하락했는데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30% 올랐느냐, 50% 올랐느냐 따지니까 이번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면 대체적으로 2분의 1 빠지느냐, 3분의 1 빠지느냐, 뭐 3분의 2 빠지느냐 이런 기술적 논리들 갖고 접근을 하니까 최근 주가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팔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팔았는데 판 사람만 바보 된 거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자, 우리가 현재 이 취약한 펀드멘탈 상황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실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자생적으로 경제 현황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더구나 그게 어떤 특별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면 더더욱이 자생적으로 생성이 안 돼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정부가 필요해요. 정부 당국. 정부 당국의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 당국의 정책이 더 이상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돼야 되고 그 의지와 더불어서 자금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럼 나빠지는 부분들을 한 방에 정리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쉽게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담보가 부족해져서 주가가 빠져서 담보가 부족해져서 반대매매에 나가야 될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에 나가서 다 깡통이 돼버리죠. 이때 누군가가 담보를 채워줄게. 자, 이 시기만 잘 넘겨봐봐.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걸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것들을 한 방에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 3월 18일, 19일 날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물건들이 싹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정부의 정책과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 유동성 공급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자,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돈을 지원해줘요. 지금 최근에 국민재난기금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소비를 활동시키게 되죠. 소비를 정대시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시장에 침체된 주식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서 유동성을 확대시켜서 주가를 올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린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 투자 수익을 통해서 발생하는 건 기본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생기면 바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친구 이번에 돈 많이 벌더니 차를 한 대 사더라. 이런 얘기하지.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걸 전부 다 적금 넣더라 하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대체적으로 소비로 직결돼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은 소비로 직결되지 않지만 가처분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거든요. 이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주게 돼요.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투자 수익을 통해서 그 투자 수익이 소비로 연결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 가게들, 기업들, 뭐 상점들의 재고가 감소하게 되겠죠. 재고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를 하려면 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고용인들의 기본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기본소득이 올라가면 또 소비를 하게 되죠. 경기 악순환을 딱 끊어버리는 역할들을 바로 정부 정책과 유동성이 담당을 해요. 그게 특히 이번에는 미국 연준과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 뭐 한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모두 공조화돼서 그냥 선제적으로 집행을 했죠. 왜?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유동성을 공급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가 증가되면 상품의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가 줄어들면 생산 활동을 느리게 되고 생산 활동을 느려서도 부족하면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요.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을 정대시키고 고용 정대는 기본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게 바로 경기가 회복되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거죠. 자,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쇄시켜주는 것이고 이게 실제 주식시장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1998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에도 경기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주가는 올라갔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99년부터 경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2000년도 들어서서 불과 1년 반 만에 2000년도 들어섰을 때는 2000년 상반기에 강남 테헤란로에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금 팔아서 어렵다고 하던 그 시기에서. 최근에 2008년도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나앉는다 하던 그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이 제일 큰 회사들 미국이 다 했고 미국에서 주식 투자로 10년 동안 얼마나 큰 수익이 났나요? 그럼 기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개선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나요? 전혀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을 했고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올랐고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된 경제 체제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시장 경제하에서 경기가 굉장히 잘 돌아간 거죠. 그게 미국 건국일의 최대 10년치의 주가 상승을 가져온 다우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구가했던 게 지난 10년간이에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그 시발점은 유동성 공급이었어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물론 오늘 용인에 어떤 남자가 확진자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처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 사례로 뽑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이 그냥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은 K-팝도 유명한 나라고 K-푸드도 유명한 나라인데 K-스탁도 유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것들 찾아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다는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의 훌륭한 대체 방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실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빠진 상황에서 역전의 기회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역전의 기회가 발생했냐면 요즘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용어지만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해서 비대면이죠. 비대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결제 등등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이걸 토탈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건 소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결제하고 배송도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거 와서 사람 만나지 않고 물건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간단하지만 그거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뭐가 기초가 되어야 발생하냐 하면 언택트의 기초는 바로 네트워크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안에만 계시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 전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택트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언택트의 기본은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요? 예. 네, 지금 홍성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죠. 이 정부 정책이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그리고 이 경제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증시가 펀더멘탈도 약한데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나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 정책, 유동성 공급,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굉장히 많이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 단위 슈퍼 부양책 이런 유동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준도 국채 매입 전례 없이 이뤄내면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결국 유동성 공급의 결과는 펀더멘털 개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택트 원격 의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또 랠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 풀어내실지 이어서 듣도록 하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언택트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 네트워크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3G에서 2G에서 3G, 3G에서 4G, 4G에서 지금 5G로 넘어왔는데 이 단계별로 넘어올 때마다 데이터의 전송량 속도가 거의 뭐 5배에서 1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트래픽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공급업체, 유튜브 구글 측에서나 넷플릭스에서 전송하는 화질 속도를 HD급에서 SD급으로 낮추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의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차들이 수백만 대가 한꺼번에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이제 5G가 상용화된 시점. 물론 현재까지 전 세계 5G 가입자의 90%는 한국과 중국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시작 단계에 놓여 있고 그리고 결국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원격 의료기기 이것도 결국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의 활용이거든요. 기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계, 장치, 뭐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바이스의 활용이 바로 이제 언택트의 시초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 사물 인터넷은 뭐의 핵심이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IoT예요.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미 나와 있던 기술들을 융합해서 일상생활에 아직까지 밀접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새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왔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가 뭘 가져왔느냐 하면 바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많이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의 일상 속의 대중화 현상을 가져왔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그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기계가 돌아가는 것들은 기계 안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반도체가 들어가죠. 반도체. 그다음 빠른 전송 속도를 통해서 다양한 기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상에 접속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되죠. 데이터의 트래픽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버퍼링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데이터 사용량이 일시간에 급증을 한 거죠. 그럼 이 데이터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 집중되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바로 뭐냐? 서버잖아요. 그 중요한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서버의 사용량이 월등히 더 증가하는 거죠. 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반도체 경기도 안 좋을 거다. 뭐 TV 사업도 안 좋아질 거다. 다 안 좋아질 거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들, 반도체와 IT 부품들의 수요는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SSD. 서버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SSD 메모리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관련된 하이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 또한 좋아질 것이고 그 업체들을 원청 업체로 두고 있는 2차 밴드들도 좋아질 것이고요. 얘네들이 디바이스가 확장되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디바이스가 확장되면 그 디바이스들 간의 교류하는 어떤 부분들, 그 교류하는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컨텐츠, 원격 의료 서비스도 그 중에 그게 하나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누리게 되는 특수한 현상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강한 나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게 4차 산업인데 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바로 기계들이 있는 거죠. 기계들. 네트워크, 통신 속도, 기계, 스마트폰, 속도 빠른 거, 메모리 큰 거 등등. 큰 TV. 이런 어떤 기본적인 디바이스들이 증가하는 게 사용자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의 기본 베이스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컨텐츠는 우리가 미국보다 못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소비가 되는 컨텐츠는 우리가 훨씬 못하지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게 된 특수한 기회다.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국 시장이 왜 우리가 더 좋을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 주시장, 한국 주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월등히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최근에 나온 OECD에서 집계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이 빨간색이 한국이고 여기 이 색깔이 뭐죠?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은 독일이에요.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최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절벽에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한국만이 가장 완만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IMF에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조사를 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 이상 나온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마이너스 1%예요. 현재 IMF에서 집계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의 폭이 가장 작다. 그러니까 다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한 입장, 그리고 기업 환경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지는 상태, 돈들이 밀려 들어왔다. 그럼 과거에 돈들이 밀려 들어오고 경영 환경들이 개선되는 시점과 맞물렸을 때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첫 번째가 1998년도예요. 97년도 10월 달에 IMF가 시작됐고 저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97년 10월 달에 IMF가 시작됐고 98년 상반기에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척 하다가 미국의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펀드가 파산하면서 98년 하반기 6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서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0을 깨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고객예탁금, 주식시장에 있는 고객예탁금이 1조였었어요, 1조. 근데 98년 10월 달경부터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2000년 4월 달까지 고객예탁금이 얼마까지 늘었냐면 1조에서 12조까지 늘어났어요. 12배가 늘어난 거죠. 12배 늘어나는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몇 프로 올랐느냐? 3.300 올랐고요. 코스닥은 3.600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IMF 때 초기 국면은 요 국면 우리 주식시장의 정권주들이 움직였고요. 그 이후 이 구간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식 거래소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미약했지만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 이때 당시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80조도 안 될 때였었어요. 80조도. 거래대금을 따질 수도 없는 수준. 그때 당시에 코스닥이 새로운 기술, 여러분들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이름을 알겠지만 새로운 기술 100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디지털라인, 골드뱅크, 장미디어, 인디시스템, 버추얼텍, 지금은 다 사라진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기본적으로 10배, 20배씩 다 올랐어요.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그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랐을까요? 천만에요. 돈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 IMF 때 정말 죽는다고 힘들었던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지났을 때 주식시장으로 다들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때 사회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된 시기였습니다. 주식은 사면 매일 올라가니까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빨리 사는 사람은 임자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 하루 잠깐 주식을 사는 게 수익이 더 크니까 다들 회사 다닐 필요 없다고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 하다가 다 망했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이후에. 아무튼 그런 시기가 98년도였고요. 그다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아픈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시장이 발생했을 때 2006년도 이제 산업재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조선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제도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가지고 오는데 98년도처럼 직접 들어왔다가 크게 다치니까 이번에 어디로 들어오냐? 본인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펀드에 가입을 해요. 펀드에. 2003년, 4년도에 그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30조였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148조까지 늘어나죠. 이때 당시 주식시장에 110조의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110조 들어온 돈의
밑바탕이 어디였냐? 유동성의 공급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이동했습니다. 2005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억제 정책이 3회나 걸쳐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요즘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뭐 LTV, DTI 제도가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펀드로 들어오면서 이때 조선주들 뭐 50배씩 올라갔죠. 예. 그런 현상들이 2006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어떤가? 2020년도를 보면 자, 이번에 주가가 단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 구간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돈들이 펀드로는 안 들어가고 고객의 탁구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98년도에는 직접 들어왔다가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니까 그다음 왔을 때는 펀드로 들어갔죠. 근데 펀드 들어갔는데 결과는 다 안 좋았어요, 또. 2008년도 이후에 펀드가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펀드로 안 들어가고 직접 주식을 하러 들어온 거죠. 이게 큰 타이틀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달아놨는데 결국 개인들이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반대로 국내 기관들한테 맡겨놨던 주식형 수익정권 잔고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개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금이냐 아니면 기관들한테 맡겨서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개인의 자금이 크게 증가할 때는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관들한테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기관들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럼 대형주 쪽, 그럼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구분했을 때 혹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했을 때 현재상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 자금들의 성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코스피가 유리한가 코스닥이 유리한가 대형주가 유리한가 중소형주가 유리한가를 딱 구분해보면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주가들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3월달 급락할 때부터 급락이 돌릴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급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모든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오게 돼요. 모든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 탈락하는 종목들은 그냥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은 탈락하나 실제 지금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도 돼요. 나빠지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다시 빠질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편적인 생각이고 상당수 많은 종목들은 다시 탈락을 할 거예요.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탈락하는 종목들과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구분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데 구분되어서 올라가는 살아남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한국이 가진 위기가 아니라 기회, 그 기회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게 아까 뭐였나요? 4차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의 첫 번째는 네트워크,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소재들. 자,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와 IT 부품, 통신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2차 전지도 해당되죠. 그다음 의료기기,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 다 IT 결국 총괄적으로 보면 IT예요. 그리고 IT가 움직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 주식들, 소프트웨어 주식들. 지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빠른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데이터의 송수신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서버는 물리적인 것이고 서버 안에 들어가는 공간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많이 오른 게 클라우드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같은 맥락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광범위한 상황 속에서 뒤에 백업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들인데 그게 전자결제도 디지털 컨텐츠고요. 클라우드도 디지털 컨텐츠고 인터넷 포털도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쿠팡도 컨텐츠인 거죠. 다양하게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도 다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주식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될 때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시장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IT, 두 번째는 BT. IT는 우리가 알고 있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요.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축이 움직이거든요. 그 지금은 과거에 시장에 자금이 부족했을 때 둘 중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풍선처럼 풍선 효과라 그래서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풍선이 아니라 수박이 됐어요. 한쪽을 눌러도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단단하게. 그래서 IT가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개인들의 시장 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 바로 정권업이죠. 정권업은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 1998년도에서 2000년도가는 IT 종목들이 주도하던 시기에도 정권주는 같이 올랐고요. 2006년도 산업재들이 올라갈 때도 정권주는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1980년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도 정권주가 올랐고 70년대에도 건설주 폭등해서 건설주가 올라갈 때도 정권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정권주도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시장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돈과 환경과 산업 모멘트까지. 이런 상황을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많이 올랐구나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진행된다. 2, 3년 동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시장의 환경이 계속 더 몰아치게 되면요. 지금 주식시장 밖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제가 볼 때 어쩌면 고객 같은 100조를 넘는 세상이 곧 들어간다. 100조 넘으면 코스피 3천, 4천 뭐 1도 아니겠죠 사실은.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의 가격의 숫자의 자릿수가 바뀌는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주식을 사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사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어떤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예. 다음 장도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다 설명드렸는 분이에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로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린 건데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대중화고 4차 산업의 기본 베이스, 백단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는 IT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그 IT 하드웨어는 빠른 네트워크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되고 이게 서버,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물리적인 아닌 부분 클라우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방송 때 시장 중심 종목과 주도주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얘네들이 이미 시장 중심 종목으로 자리를 잡은 건 벌써부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도주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 종목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 앵커님? 일단은 그 고객 예탁금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이 개인과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앞으로 시장 성격이 좀 개인들의 위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냐면 항상 삼성전자 시세의 주인은 외국인 혹은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은 항상 주식을 잘못한다.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은 성공한다는데 지금은 시장의 주도권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한테 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엄청 스마트해졌다 지금.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V자 반등을 통해서 탈락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은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지 앞으로 3년, 2년 동안 이런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주식 좀 보유하시고 우리 홍성학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중과 장 외에도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홍성학의 장중일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너무 강의가 내용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홍성학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주식잔소리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종목 고민 있는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주말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